예, 국제통상법 6강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WTO 협정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레이아웃을 그려봤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것을 한번 더 리마인드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WTO 협정문은 다자간 무역협정 MTN과 그 다음에 복수간 무역협정이었죠. 그거를 우리가 PTA라 합니다. 이 두 개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자간 무역협정에서는요, 우선 부속서 1, 2, 3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죠? 부속서 1, 2, 3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부속서 1은 다시 A, B, C로 나누어져 있었고요. 결국 이제 부속서 1은 이제 우리가 상품에 관한 것. 그래서 그 내용으로는 가트 1994년 협정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동경라운드 MTN 협정 중 다자화된 분야가 있었고요. 새롭게 도입된 다자 협정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즉 부속서 제1은 상품에 관한 협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WTO로 복귀하는 협정에는 앞전 가트 체제에서는 모호했고 또는 이것을 그 다자간 협정으로 끌어들이지 못했던 농산물과 섬유에 대한 규정들이 이게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확정되어서 WTO 체제로 복귀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경 라운드 협상 중에 다자화된 분야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채택은 했지만 그 내용이라든지 절차가 모호해가지고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경우죠. 이것을 역시 우루과이 라운드 때 이것을 타결해서 부속서로 채택함으로써 WTO 체제로 이제 들어와서 이것을 갖다가 컨트롤하게 된 거죠. 기술 장벽, TBT, 반덤핑, 관세평가, 수입허가 절차에 관한 것, 보조금, 상계관세,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이제 WTO 협정문에서 이제 기록된 것이요, 위생검역 조치, 무역 관련 투자 조치, 선적전 검사, 그 다음에 원산시 규정,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소위 하는 세이프가드죠. 이런 데에 대한 이제 다자 협정도 WTO 이제 체제 안으로 다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부속서 1B는 서비스 협정, GATS, 그죠? 그 다음에 부속서 1C는 지적재산권 협정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부속서 1A는 상품에 관한 협정이고요. 부속서 1B는 서비스 협정, 부속서 1C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속서 2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가트 체제에서 가트 체제가 단지 하나의 협약의 어떤 형식을 띄었기 때문에 어떤 사법적인 구속력이라든지 법적 집행력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장하는 것이죠. DSU, 즉 분쟁 해결에 관한 어떤 절차와 규정을 갖다가 명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속서 3은 또한 세계 각국의 통상 정책을 계속적으로 리뷰함으로써 자유무역 체제를 막는 그러한 요소들을 제거시키기 위한 무역정책 검토 제도가 TPRM 제도가 신설되어서 부속조 3의 Appendix 3에 어태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수국가 무역협정은요, 부속서 4에 그죠 있는데요, 동경라운드 MTA 협정 중에 다자화되지 않는 부분, 결국 뭐냐면 다자 협상으로서 끌어들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막 개개의 국가의 어떤 사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당사자들끼리, 관심 있는 당사자들끼리 협정하도록 그냥 이렇게 여지를 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는 협정된 내용은 다자간 WTO 회원국에게 일률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협약에 참여한 최하국 내에서만 그 효력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이제 해놓은 거죠. 자, 지금은 WTO 협정문이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부속서 1의 상품에 관한 것, 1B 서비스에 관한 것, 1C 지적재산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부속서 2의 분쟁 해결
관련된 DSU, 그 다음에 부속서 3에는 무역정책 검토 제도인 TPRM 제도, 그 다음에 이제 복수국가 간의 무역협정은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WTO의 기본적인 취지와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규정을 둬서 여기서 WTO가 이거를 관리하는 이유는 국제 간의 통상에 관한 협정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어떤 자유무역 체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부가적으로 하나 이제 이렇게 뭐 주된 목적은 아니지만 부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통제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기능을 행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상품 교역에 관한 협정. 자 1A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뭐였어요? 가트 1994가 있었죠. 그러면 가트 1994는 뭐냐? 자, 이것은 WTO 분야별 다자간 협정인데요. 가트가 1995년부터 발효를 되기 시작했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1986년에 우루과이 라운드, 즉 가트 체제의 8차 다자간 협정이었죠. 거기에서 이제 1994와 그 이전의 가트 규정을 1947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트 1947과 1994는 무엇이냐? 1947의 규정 중에 모호한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수정이 잦았고요. 여러 관계 이제 이해관계에서 서로가 이제 어떤 불신을 키워왔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루과이 라운드 때, 자, 이런 부분들은 해석은 이렇게 하자. 그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양해, 즉 컨세션, 그러니까 이제 양해를 한 거죠. 자, 양해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자 하고 서로가 어그리 한 겁니다.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시다라고 서로가 이제 어그리한 부분들 있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6개 항목을 추가를 했습니다. 결국 뭐냐면 가트 1947에다가 플러스 6개의 어그리 부분, 해석에 관해서 즉 주석이죠. 우리가 그러한 주석에 관한 6개의 해석이 덧붙여진 것을 우리가 가트 1994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가트 1994는 다음 연도에 발효되는 WTO의 주된 하나의 프레임워크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가트 1994년 WTO 설립 협정 부속서 1회에 수록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 해석, 즉 본문이란 것은 가트 1947입니다. 그죠? 이에 관한 양해각서죠. 6개. 이렇게 하자 해서 이렇게 각국 정상들이 마라케시에서 만나서 이 의정서를 갖다가 확정함으로써 비로소 WTO의 어떤 의정서로서 골격이 되는 의정서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트가 1947년 1월에 발효된 이래로 수차례에 걸쳐 수정과 추가와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복잡해졌죠. 그죠? 이런 복잡한 것을 갖다가 해석하는데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 같아서 좀 명확하게 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 해석에 관한 양해각서 6개를 이제 어태치한 거죠. 그죠?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가 시작되면서 조문의 명령화 작업이 이제 착수가 된 거죠. 자, 명령하게 하자. 너무 복잡하자. 지금도 보면은 이것을 이제 해석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도 아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분분하죠. 의견들이 분분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WTO 그 의정서 합의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원문과 이 원문, 자, 1947년 가트 1947년 것이 복잡해서 자기네들 스스로도 복잡해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을 야, 이거 해석을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한 것이 1994입니다. 가트. 자,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이거 해석이 원문에 충실하게 해석을 해야지만 정말 충실한 이해가 있다는 거죠.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죠. 왜? 지금까지 많은 부분들이 회원국들 간에도 잘못 해석을 했기 때문에 해석에 관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보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WTO 그 의정서, 즉 통상법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원문을 가지고 그 원문의 어떤 뜻을 음미하다면 원문의 어떤 영어 원문의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국문으로 해석해 놓은 것보다 오히려 더 쉽게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뭐냐면
진실에 가깝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어떤 지금 혼란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해를 하면서 통사법을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가드 1947년의 38개 조항 중 6개 조항에 대해서 양해각서. 자, 요렇게 이해합시다. 요 6개 조항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고 모호하고 서로가 생각이 틀리니까 요거는 우리 이렇게 정리합시다 라고 해서 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최종 협상문에 포함시킴으로써 우리는 이것은 앞전에 있는 가트와 가트의 규약과 분류하기 위해서 앞전에 것은 가트 1947이라고 지금 새로 추가된 6개를 1994라고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한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첨부한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WTO 의정서 중에 부속서 1A에 해당되는 상품 교육에 관한 협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내용을 봅시다. 그 다음 주된 내용. 가트 1994의 주된 내용, 관세 인하다. 자, 가트가 무조건 관세를 갖다가 하지 마라. 관세가 아니다. 그거는 아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관세는 인정합니다. 관세란 건 뭐냐? 세금으로서의 관세를 인정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무역을 갖다가 저해하거나 또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주의의 일환으로서의 무역장벽으로서의 관세는 그것은 철폐되어야 된다. 이런 주의죠. 자, 그러면 무역장벽으로서의 관세와 관세 의무로서의 관세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무역장벽으로서의 관세가 되려면 동등하게 똑같이 해라. 체국 대우를 해라 이거죠. 자, 어떤 상품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요. 우리가 앞전에 그것도 배웠죠. 이제 그 관세를 부과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품에 대해서 또는 어떤 나라에 대해서는 자, 저 나라는 뭐 들어오는 물건이 얼마 안 되니까 관세를 낮춰주고 저 나라는 같은 물건이지만 많이 수출하고 우리가 많이 수입하니까 관세를 높여서 그 수입량을 조정한다면 그거는 관세로서의 관세가 아닙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그것은 무역 장벽으로서의 관세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그게 WTO의 취지입니다. 자, 관세로서의 관세라는 것은 뭐냐면 똑같이 적용하라. 그럼 그것은 어떤 것을 갖다가 제한하기 위한 어떤 관세가 아니다. 어떤 특정한 상품이나 특정한 나라로서부터 오는 어떤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죠. 그죠? 자, 그럴 경우에는 얼마든지 이제 동등하게 됐을 때는 그것은 관세로서의 관세다. 자, 즉 세금으로서의 관세다. 왜 세금으로서의 관세가 필요하냐? 국가가 존립하기, 국가가 뭔가를 갖다가 국방도 지키고 여러 가지 국가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국가의 유일한 수입원은 세금입니다. 국내에서의 어떤 세금과 외국에서의 어떤 통관에 필요한 관세들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국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없다면 이제 국가가 힘들어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세금은 인정해 줘야죠. 인정해 주되 일률적으로 즉 뭐냐면 세금으로서의 관세는 인정하되 장벽으로서의 관세는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가트 28조를 보면요. 상호적인 관세 양어, tariff concession. 관세 양어라는 것은 관세를 갖다가 정해서 그 이상의 관세는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우리가 관세 양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그거는 어떻게 하냐? 그거는 각각의 국가들 너희들이 해라 이 말이야. 각각의 국가가 하고 나중에 그걸 갖다가 WTO가 인정해서 그걸 하나의 기준으로 삼겠다 이런 겁니다. 자, 관세 그 교섭은 각각의 국가가 하라 이런 얘기죠. 그죠? 관세는 관세 형태, 그죠? 커스텀 타리프로 부과되어야만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양국의 특정 제품에 대해서 일정 이상의 관세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게 관세 양어입니다. 그래서 관세 양어의 약속은 협정에 포함된 각국의 관세 양어표가 있습니다. 자, 협정을 할 때 두 나라든 세 나라든 여러 나라든 모일 때 자기의 이제 타리프 스케줄을 가져갑니다. 자, 이거 우리는 요런 상품에 대해서 여러분 당신네들 국가가 요렇게 관세율을 요 정도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상대는 이제 거기서 다시 컨펌을 해주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이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최고 관세율,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 그러면 25% 그럼 그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알겠죠? 물론 그 이하를 최고 관세율 이하를 부과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입국이 양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철회하려면은, 그거는 거기에 가입한 교섭국과 협상하여서 다시 어그리를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뭐, 불안정해지겠죠. 하루아침에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만 해도,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25%를 갖다가 하기로 했는데, 최고 관세율을 자동차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갑자기 이런 의논 없이 40%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굉장히 뭡니까, 불안정해지겠죠, 교육 자체가. 그래서 이제 투명성을 제고하는 의미에서도 그것은 미리 고지하고 서로 협의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관세율을 협상한 이상 한 최소 3년을 3년은 가야 됩니다. 거치한다는 말은 3년 동안은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년마다 자동 연장되고, 또는 수정이나 아까처럼 철회도 가능한데, 이것은 가입국과 서로 협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1947년에 즉 서문 47년 뭐죠? 그 다음에 가트 1947에 규정된 관세율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이 협정의 발표일에 발표 중인 법률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관세도 면제된다. 하여튼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어나는 것은 모두 면제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가트 1994는 관세 면제 품목에 부과되는 면제 품목이 있는데, 근데 그 면제 품목에도 관세가 면제 품목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거기에도 기타 관세와 가징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잘못했을 때. 그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 기타 관세와 과징금조차도 어떻게 하든 상세하게 기입해놔야 된다. 그래야지 투명하게 내가 이걸 무슨 바이올레이션 했을 때는 내가 추가적으로 얼마의 더 페널티를 문다 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예견할 수 있었다. 포캐스팅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야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갑자기 갔는데 뭐 관세는 없는데 관세보다 더 큰 장벽을 갖다가 만들어 놔 버린다면 그것은 명백히 비관세 장벽이 되겠죠. 그죠? 그것은 뭐 안 하면 뭐 차라리 관세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그게 나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상품교육협정에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죠. 1례에 해당됩니다. 부속서는 규범 분야가 있고요. 규범으로서 서범적인 규범에서 시장 접근 분야가 있습니다. 규범적인 시장 접근 분야가 있습니다. 자, 규범적인 것은 어떤 게냐면, 자, 우선 어떤 겁니까? 가트 조문 해석에 관한 이야기죠. 가트 1994. 자, 아까 6개 추가된 거죠. 6개 추가되었는데, 요거는 가트 1947의 조문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요런 부분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 요거로 해석하자라고 한 거 있었죠. 그걸 이제 그 6개를 갖다가 추가해 놓은 거이 가트 1994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식품 및 동물 위생 조치. 그죠? 이건 새로 신설이 되는 부분이죠. 식품 및 동물 위생 조치에 대해서. 자, 식품 및 동물 위생 조치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어떤 거냐면 이제 자국의 국민의 이제 건강을 위해서 여기서 수입되는 식품이나 동물에 대해서는 어떤 검역 규정이 있습니다. 그 검역 규정을 갖다가 절차와 어떤 기준이 없다면은 이거는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길거리.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수입이 됩니까? 아니면 수입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불만이 없게끔 어떤 절차와 규정을 갖다가 정해놓은 거지.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규범 부정이죠. 그죠? 그게 들어있다. 무역에 관한, 그러니까 TBT 같은 거, 무역 기술 장벽이죠. 기술 장벽은 각각의 나라마다 다 틀립니다. 근데 자기 나라의 기술 장벽을 적용을 해서 엄격하게 해버린다면은, 후진국에서 선진국의 수출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죠? 이것도 정도껏 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봐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이것을 인정해줘야지, 막 무조건 이제 우리는 뭐, 너희들은 좀 처지고 우리들은 그건데 너희들 그 물건 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못 팔아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면은 이것은 이제 너무나 이제 그거는 하나의 이제 보호무역주의라든지 아니면은 무역 제한을 하기 위한 하나의 벽으로 작용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무역 투자 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역 투자 조치도 이제 무역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어떤 무역 투자를 하세요 라고 이렇게 잘 유인을 하는데 그 유인에 대한 것도 너무 이제 예를 들어서 과장된다든가 그죠? 뭐 과장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너무 이제 뭐
그 뭡니까 그 경쟁 어떤 완전히 지나치게 해서 독점한다든지 투자 유치를, 또는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 투자를 규제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여기는 단독 투자는 안 되고, 중국이 그런 경우죠. 단독 투자를 안 되고 합작 투자를 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단독 투자의 경우도 100% 합작 투자의 경우도 그 지분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52% 이상 가지를 못하든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무역 투자 조치도 자의적으로 해가지고 벽을 쌓을 수가 있겠죠, 그죠? 벽을 쌓거나 아니면 너무 이제 독점적으로 있죠, 그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과 이제 감시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반덤핑 행위죠. 반덤핑 행위라는 것은 뒤에 가서 한번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에게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이제 한번 먼저 설명드리는 게 좋겠죠. 반덤핑은 잘 아시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non-tariff barrier로 작용합니다. non-tariff barrier는 비관세 장벽. 즉, 관세로 가지고 세금을 매겨 가지고 높은 세금을 매겨서 수입되는 것을 제한하는 거, 막는 것 말고 세금 아닌 다른 방법이죠.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반덤핑이라는 것은 그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제가 말을 조금 실수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이제 그런 것들을 가트 체제에서는 그런 부분, 즉 비관세 장벽에 대한 어떤 규제가, 어떤 감시라든지 그다음에 그에 대한 분쟁의 해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없었습니다. 관세에 대해서만, 가트 체제에서는 관세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많이 뒀어요. 관세를 갖다가 가지고 무역 장벽을 만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폐를 하기 위해서 포커스를 줬죠. 그래서 한 입에 배부르는 게 있습니까? 조금씩 이제 디벨롭이 되면서 발전을 이루는 거죠. 자, 반덤핑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 나라에서보다 수출국에 더 싼 가격으로 이제 뭐냐면은 물건을 파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자, 자기 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원에 파는데, 차 한 대를 100만 원에 파는데, 다른 나라에 가서는 차를 50만 원에 판다. 그러면은, 자, 덤핑 차익이랍니다. 그죠? 그 덤핑 차익이 얼마가, 실제 가격은 자국에서 파는 100만 원이고, 덤핑 가격은 얼마입니까? 50만 원이죠. 이 차익이 얼마입니까? 50만 원이죠. 이 차익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그걸 했네. 이렇게 여기 와서, 덤핑 가격으로 했네. 그럼 우리나라 산업이 어떻게 돼? 망가집니다. 그 자국의 산업은 망가집니다. 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파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차익에 대해서 뭐냐면 페널티를 갖다가 부과하는 거. 이것을 바로 우리가 반덤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덤핑을 막는다. 덤핑을 막는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덤핑 관세다. 이렇게 했어요. 이걸 갖다서 특별 관세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덤핑을 갖다가 막는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덤핑이 뭐냐? 덤핑 개념이 뭐야? 돈을 얼마 정도의 차익이 생겨야지 원래 자국에서 팔던 거하고 그게 덤핑이냐 이거죠. 덤핑이냐. 그런 데에 대한 것도 모호했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것도 모호하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차이가 지금은 50만 원 났지만 10만 원 나도 이거는 덤핑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자의적이다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버리면 처음에는 이제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투자도 하고 거기서 공장도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돈을 들였는데 졸지에 반덤핑 판정을 내려버리고 억지로 가격을 끌어올리라고 해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투자한 사람은 완전히 야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는 우리가 그걸 공정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투자를 더 이상 하겠어요? 투자도 교육입니다. 투자도 나중에 굉장히 enhance된 아주 높은 단계의 어떤 교육입니다. 왜? 우리가 이제 교육이란 것이 무역에서도 간접무역, 직접무역,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현지 생산에서 나가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프랜차이즈나 이제 그 다음에 라이센싱 하다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외국 직접 투자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많은 부분들을 무역보다 더 많은 직접 수출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현지의 퍼실리티를 갖다가 해놨는데 이걸 반덤핑을 내려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그 속수무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스탠다드가 필요하다 이거죠. 반덤핑이 어떤 경우에 이게 덤핑이고 어떤 경우에 덤핑이고 그럼 덤핑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러한 덤핑의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법적인 보완 장치가 있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덤핑을
반덤핑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따져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절차도 있어야 되고요. 그죠? 분쟁 절차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덤핑 판정이 됐을 때도 무턱대해 놓고 완전히 뭐 이 사람이 녹다운 될 때까지, 그냥 완전히 막, 사업이 안 될 정도로 부가적으로 맡긴다. 이거는 또 넌센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이렇게 반덤핑 페널티를 가하는 어떤 정도도 규정을 해놔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명, 이제 그 규정을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세평가 부분이죠. 관세평가. 관세평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 관세. WTO가 관세를 완전히 뭐 하는 게 아니라 했죠. 관세를 완전히 부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관세? 그래서 평등한 관세를 해라 했습니다. 자, 근데 관세는 우리가 관세액은 어떻게 합니까? 관세액은 관세율에다가 뭡니까? 가격을 곱하는 거죠. 그죠? 자, 가격을, 평가 가격, 그 가격을, 기준 가격을 곱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관세율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움직일 수 없는 거죠. 몇 프로, 어떤 상품에 대해서 몇 프로, 자, 휴대폰에 대해서 몇 프로. 그 중요한 건 뭐냐? 자, 여기에 있는 거, 기준 금액 있죠. 기준. 이걸 휴대폰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라는 것은 누가 합니까? 휴대폰에 대해서 관세율을 10% 해라 라고 정해는 자기네 법을 정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오든 휴대폰이든 무조건 휴대폰이면은 10%를 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휴대폰으로 보는가 안 보는가는 이것은 자의적으로 결정한다는 거죠. 이건 법에, 이건 아니다. 휴대폰으로 보는 거, 이렇게 생긴 휴대폰이고 저렇게 생긴 휴대폰, 아니다. 그렇게 아니다. 휴대폰에 대한 평가는 어떤 뭐에서 세관위에서 평가된다. 어디 공업교육 어떤 연구소에서 위원회에서 평가된다. 이렇게 정해놓으면은 그 평가 기준은 또 이렇게 물론 그 세부적인 평가 기준이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 평가 기준이 디테일하게 디스크립트 된 경우는 많지 않다 이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이 평가에 대한 이제 그래서 기준 가격이 되는 어떤 걸 그러면 휴대폰을 보시고 그럼 그 휴대폰이 어떻게 생기죠? 폴드폰, 스마트폰 뭐 여러 가지 탭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럼 기준 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이제 우리가 명시를 하자. 왜? 기준 가격이란 것이 도매 가격이 있고 수입 가격이 있고 소매 가격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원 가격이 있고 그럼 어디로 정할 거냐 그래서 이제 WTO에서는 이 기준 가격을 그러면 거래가로 일단 정해 있습니다. 거래가로. 근데 거래가가 또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가 없다거나 처음 수입이 딱 되면 거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래가 없죠. 그다음 거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같은 시기에 지금 딱 수입된 요 시기에 뭡니까? 거의 같은 품목. 예를 들어서 뭐 세탁기면 세탁기 다른 그것도 조금 이제 문제는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샤오미나 그 다음에 삼성이나 아이폰의 가격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동종 모델의 가격을 갖다가 일단 어떻게? 똑같은 사양이죠. 물론. 근데 사양이라도 우리가 상표에 대한 밸류가 있기 때문에, 네임 밸류가 있기 때문에 또 틀릴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본다. 자,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없을 때는, 또 비슷한 것. 그 다음에 그게 없을 때는 뭐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똑같은 건데, 내가 파는 거 아닌 거, 내가 판 거 아닌 거.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판 거.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삼성 휴대폰을 수입을 했는데요. 내 말고 다른 사람, 삼성 휴대폰을 수입한 다른 사람이 판 가격. 왜? 내가 팔았다면 그건 내가 좀 그 사람하고 짤 수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이렇게 서로 입을 맞출 수가 있잖아요. 내가 구매자하고, 야, 이거 헐게 샀다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관세를 낮추려고. 그죠? 그러니까 나 말고, 나하고 상관없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거의 고객에게 판 가격. 같은 상품이지만. 그걸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제조 원가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관세를 매기는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것들도 이제 명시를 해놓자 이거죠, 그죠? 자, 교육 협정이 그거 다 명시하자 이거죠. 왜? 자, 선적정 검사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산지 규정도 다 해한 거죠, 그죠? 수입 허가 절차도 마찬가지. 수입 허가 절차를 까다롭게 한다거나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거 되겠습니까? 원산지 규정도 마찬가지야. 원산지 맞다 안 맞다. 그러면 원산지 규정 무조건 메이드 인 코리아 했다 해가지고 그걸 원산지 규정으로 해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주요 부품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일본 제품이고 껍데기만 한국으로 해놓고 메이드 인 코리아라면 그거를 자,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지금 FTA든 뭐든 안 돼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하고 일본도 물론 안 돼 있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과 돼 있는 나라가 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 물건 그냥 그대로 세금 없이 팔아주는 거 되잖아요. 그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본 거다. 그래서 한국 거로 원산지 증명 못 해준다. 이렇게 이제 이게 악유가 생길 수가 있겠죠. 우리가 미국에 예를 들어서 삼성을 판다고 합시다. 근데 삼성 중에 뭐 그건 가정입니다. 삼성 중에 대부분이 한국 제품이지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뭐 대부분이 일본 제품이다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예를 든다면 뭐 그렇진 않습니다만 예를 들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거 아니야. 미국하고 한국은 FTA가 돼 있어 가지고 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게 돼. 우리가 이제 그 관세를 갖다가 안 먹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부분 중요한 부분들은 전부 일본 제품이야. 그래서 원가 10만 원 드는데 한 8만 원 일본 거야. 그러면 일본하고 미국은 FTA 안 돼 있는데 미국은 일본으로 갈 때 세금을 다 물어. FTA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일본 거는 한국으로 와가지고 부품으로 사용돼가지고 미국으로 수출되는데 한국에서 그냥 원산지 증명을 한국 거로 전부 다 해가지고 원산지를 미국하고 한국하고 FTA 대회도 인정해줘 버리면 일본 거를 그대로 수출하는 거, 즉 세금 없이 수출하는 거 같고 같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규정도 이걸 이제 상품에 따라서 이거는 몇 프로 되었을 때 이거 원산지를 너희 거로 본다. 뭐 이런 규정들이죠, 그죠? 그런 거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 나타내죠. 보조금 및 상계관세. 보조금 및 상계관세도 보조금이 뭡니까? subside, 그죠? 자. subside라는 것이 뭐냐? 그럼 상계는 countervailing, 즉 상계 countervailing tariff, 즉 그러니까 그 보조금은 subsidy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어떤 나라에서 정부가 국영기업 같은데 또는 뭐 민간기업이라도 뭐 자기가 어떤 뭔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돈을 대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가를 만든다. 내 원가 만드는데 휴대폰을 또 예를 듭시다. 휴대폰 100만원짜리 만드는데 나 원가 100만원 들어. 근데 미국 시장에 보니까 이 휴대폰 100만원이면 우리가 뭐 이렇게 세금 없이 간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뭐 마진 하자 110만원 받아야 되는데 미국 시장에서 아이폰 보니까 90만원에 팔려. 그럼 이거 가봐야 팔리지 않아. 그러면 이제 수출 손 놓고 있나? 그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정부가 너희들 원가 얼마냐? 원가 100만원인데요. 그럼 저기 얼마야? 그럼 저 마진 10% 붙여야 되고, 그럼 110만원 받아야 되는데, 저 90만원입니다. 그러면 너희들 원가하고 마진 20% 받고, 그럼 좋아. 우리가 20만원 보조해 줄게. 딱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너 90만원 팔면 되네. 예, 됩니다. 자, 이게 보조금이죠. 자, 그러면 미국에서 아이폰 입장에서는 기가 찬 거죠. 아이폰은 그 가격을 낮추기 위해 가지고 막 그냥 온갖 피를 깎는 노력을 다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온 제품은 그냥 그걸 했다. 그냥 더불어 그냥 와가지고 무임승차 한다. 막 국가에 도와줘 갖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이제 뭐냐면 너희들 그 불법이야. 아까처럼 물건을 덤핑으로 파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거는 자유로운 경쟁을 자유 경쟁을 해야지. 왜 국가에서 그거를 갖다가 도와주냐 이거죠. 국가에서 도와주면은 결국은 뭐냐면 다른 나라의 산업이 잠식된다. 왜? 거기에는 그 기업의 자유로운 우리가 비교우위에 의해 가지고, 즉 비교우위 원칙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경쟁력이 있는 것 중에서도 같이 경쟁력이 있는 것들을 해야지. 만약에 국가가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에도 모든 것을 갖다가 이렇게 되어준다면은 자기가 경쟁력이 있는 상품 중에서도 더 경쟁력이 있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모든 상품을 전부 다 팔려고 한다. 그러다면은 그렇지 못한 기업들을, 그렇지 못한 국가에서도 즉 비교우위에 의해 가지고 좀 덜 경쟁력 있는 그런 상품도 팔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모든 너희 나라의 상품들을 모두 전부 다 경쟁력 있게 만들어 버린다면 그것은 페어하지 않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countervailing tariff, 즉 상계 관세, 상충 관세, 그거를 갖다가 마이너스 시킬 수 있는 그런 관세를 갖다가 부과해버리는 거죠. 몇 배로 갖다가 때려버리는 거죠. 그죠? 부과한다, 때린다, 뭐 때린다 이런 표현을 조금 여러분들의 강한 이제 인프레션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과한다. 자, 우선 이야기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 근데 이제 좋다 이거야. 자, 근데 보조금 상계관세 뭐 당연히 인정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보조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농업 분야에는 인정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 부문에는 우리가
감축, 즉 일정한 기간을 두고 감축하라는 보조금이 있고요. 인정되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물론 인정되는 보조금은 뭔가의 자유로운 트레이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죠. 우리 이제 농업 분야는 보조금이 좀 광범위하게 되는, 특히 이제 수출할 경우에 우리가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운송비 같은 건 그 국가에서 보조해 줍니다. 운송비도 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농산물 같은 경우는 그냥 그게 드라이 컨테이너, 그냥 안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컨테이너에 집어넣지 못합니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랩 컨테이너에서 이제 그 냉동기가 돌아가는 차갑게 되는, 그건 비쌉니다. 가는데도. 그 다음에 이제 벌크선 같은 경우죠. 벌크선. 컨테이너에 실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 배 위에다가, 갑판 위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옛날에 밀이나 이런 거 하는 거 봤죠? 그거 비쌉니다. 그런 것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운송비가 더 많이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국가가 이제 그 해주죠. 자, 그런 것들도 그 민간의 어떤 교육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너무 세게 하면은, 그 지나치게 하면은 그것은 제재의 대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긴급 수인제. 자, 우리가 상계관세는 그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리는 게 상계관세고요. 그럼 상계관세도 물리는 것도 이제 보조금도 그게 이제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베이그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인정되는 보조금이야. 요거는 이제 이건 안 돼. 이렇게 아니고 그래서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이에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러면 그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없다 따져봐야 하는 거예요. 이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자유 그 트레이드에, 즉 프리 트레이딩에 영향을 미치는가, 인플루언셜한가, 아닌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따져봐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자의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분쟁이 생겼을 때는, 그리고 이제 보조금을 어디까지 보조금을 볼 것인가. 그러면 상계관세를 물릴 때 대놓고 막 상계관세를 엄청나게 물려갖고 완전히 지금까지 벌었던 거 다 이제 상쇄시켜 버린다면, 그 말 그대로 트레이드업 시켜 버린다면은, 카운터베일링 시켜 버린다면은, 그거는 조금 이제 완전히 기반 자체를 수출하는 기업 죽으라 이 말이죠. 그죠? 그건 아니다. 그건 도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이렇게 정해놔야 된다. 그죠? 자, 긴급 수입 제한 조치도, 자, 여러분들 잘 알게, 보조금에 의한 상계관세하고 반덤핑하고요. 이건 이제 non-tariff barrier입니다. 그것은 비관세 조치인데, 그 다음에 수입 제한 조치, 우리 이야기 들어봤죠.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세탁기 같은 거, 세탁기. 냉장고 세탁기 우리 잘 만들어요. 미국에는 월풀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잘 만드는데요. 물론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우리도 만만치 않죠. 삼성이나 LG 이런. 자, 그래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라는 것은 세이프가드,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세이프가드. 이 세이프가드는 어떤 식이냐면은, 요거는 이제 그렇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해서 이제 수입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반덤핑이나 보조금에 의한 상계관세처럼 이건 정상적으로 좀 이렇게 들어오지만, 예를 들어서 이 상품이 너무 인기가 좋을 수 있잖아요.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획기적인. 그래서 그 기존의 산업을 이렇게 잠식시킬 수가 있어요. 잠식시켜서 막 확 갑자기 이렇게 마켓 쉐어를 갖다가 아큐파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점유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 시장 점유를 갖다가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 국가가 그거 자유무역이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그러면 안 되죠. 왜? 그 자기들 마켓, 자기의 그 도메스틱 펌들, 그러니까 인디지너스 펌들, 그러니까 자국의 어떤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합니까? 큰 데미지를 받게 되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그 회사가 사장 혼자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왜? 종업원들이 있으니까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고용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unemployment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치가 힘들어지죠. 정치가. 정권이 되죠. 그럼 자기네들의 어떤 정권 유지가 안 되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걸 갖다 세이프가드 딱 바로 안 돼. 수입을 바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무조건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기간이 있습니다. 그죠? 기간과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러면 이걸 갖다가 시장 점유율을 얼마를 시장 점유율을 볼 것이냐. 이것도 어떻게? 그것도 WTO에 명백하게, 협정서에 규정이 돼 있어야죠. 무조건 조금 들어오는 거 보고, 이거 아니야, 하고. 그럼 그거 아닌 거 어떻게, 그건 너 알 필요 없어. 우리가 그냥 세관에 알아보니까 이거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럼 보여주세요. 이렇게. 자, 그거 객관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장치가 필요하죠. 볼 필요 없어.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건 완전 자의적이기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 가드 체제 하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호성과 법적 제재의 어떤 한계성 때문에, 이게 자유무역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동이 걸려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접근 분야를 한번 봅시다. 자, 다음 이제 우리가 시장 접근 분야에 대해서, 아까 기본 분야는 이렇게 있고요.
자, 시장 접근 분야에 대해서는 관세 철폐해라! 철폐해라! 관세 철폐해라! 관세 철폐. 일단 가장 큰 게 테러립 아닙니까? 자, 테러립이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세입니다, 관세. 자,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국의 사회의 압력단체에 해가지고, 엄청난 세율들, 그죠? 80%, 300%, 미국도 억수 높았습니다, 그 당시에. 자, 이런 테러립에 의해 가지고, 이런 관세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관세가 엄청나게 이제 그 부과되었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이런 이제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관세를 철폐하는 것은 기본적인 기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이제 뭐냐면 이제 중점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관세 철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가트는 여기에 중점을 뒀어요. 일단 1차적인 단계로 그들은 관세 철폐가 자유무역을 원하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본 거고, 그것은 또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관세에 집중했는데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는 아까 비관세 장벽이 어떤 반덤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죠. 여기에 해당하는 규범적인 것에 해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규범적으로 작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다 비관세 장벽으로 작동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냐면 결국 자, 시장 접근 분야에 대해서 포커스를 둔 것은 어디라고? 이것은 가트 체제였고요. 이제 이것에 대한 이제 한 5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서비스와 직접 생산권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상품에 대한 교육 중에서도 이런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성, 투명성, 그 다음에 예측 가능성, 이런 데 이제 포커스를 둔 것이 바로 WTO 체제다. 이제 WTO 체제가 필요성이 느껴진 것이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이거 결국은 어떤 겁니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이 너무나 많은 장벽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도상국이 어떻게 이의제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관세 같은 것도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농산물 부분들이죠. 자, 농산물 부분들은 가드 체제 안에서 다자간 협상의 대상물이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거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또 어떤 게 있었죠? 섬유 및 의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모두 어디로? 이제 WTO 체제 안으로 복귀한 겁니다. 복귀해서, 자, 농산물 부분도, 농산물에 비해서는 많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농산물이란 것이 어느 나라를 가든 즉 1차 산업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어느 나라든 그렇습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도 농민들이 옛날에 미국은 농업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80% 이상이었죠. 근데 지금은 1%도 안 됩니다. 1%도. 자, 그만큼 이제 기교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미국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어떻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굉장히, 열악하다. 그래서 열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열악한데 그걸 또 어떻게 하면 서로서로 열악한데. 그래서 서로서로 들어오는 걸 보호무역주의로 하잖아요. 우리 지켜달라 하니까. 그러면 특별히 어떤 나라가 뭘 해가 수출하고 이런 것들이 좀 없었잖아요, 그때는. 그냥 나는 우리 요 안에서 파는 것만이라도 지켜달라 하는 게 대부분의 나라의 농사 짓는 사람들이 바람이었죠. 섬유도 마찬가지였고, 섬유 의류 같은 경우는 특히 후진국 산업이었지 않습니까? 노동집약적이었죠, 그죠? 섬유라든지 의류라든지.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시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의류 좀 이렇게 후진국에서 들어오는 의류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WTO 특징으로 의류도 한 51% 이상을 갖다가 개방을 해야 됩니다. 협정 품목의 51% 의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도 후진국 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걸 가트 체제에서 이걸 보호해 줬어요. 의류를 갖다가. 왜? 농산물도 마찬가지로 열악한 산업이고, 섬유나 의류도 후진국 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너희들 자국 내에서라도 그 보호를 받으면서 연명해라 이런 것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되나? 이것도 이제 다 들어오자. 다 불러들인 거예요. 물론 이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예외적이거나 어떤 그런 좀 관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넓게 이제 이렇게 인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상품 교육, 즉, WTO 의정서 중에, 어펜딕스 부속서 1A에 해당되는 것, 즉 상품 규정에 관한 것은 이런 식으로 기본 분야와 시장 접근 분야로 나누어져 있더라. 그죠? 그 다음에 1A, 그
그 다음에 1B, 1C가 있었고, 2A, 2B. 그 다음, 그거 있었죠. 그죠? 자, 그렇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딱 체계를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 볼까? 그 다음 이제 뭐냐면,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트 먼저 봅니다. 가트 1994의 양해각서죠. 자, 국제수지 보호를 가는 조항 제시 뭐냐?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수입 제한 요구. 자, 국제수지라는 게 뭡니까? 밸런스죠. 페이먼트 밸런스입니다. 자, 국제수지라는 것은 어때? 수입과 수출이 이게 맞지 않아 가지고 수입 너무 돼서 적자가 나는 거죠. 자, 적자가 냅니다. 자, 적자. 데피시트가 나면, 자, 그 적자가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적자가 나면 자기네들이 뭘 갖고 없다는 거. 수입을 많이 하니까 달러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환이 없어요. 외환이 없으면은 자기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자, 국가도 똑같습니다. 가정과. 왜 같습니까? 돈 빌린 돈 이자 줘야 되고, 맞죠? 또 빌린 돈 원금 상환해야 되고, 그죠? 차관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 부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국채 쪽, 또 여러 가지 달러가 필요한데, 그럼 나중에 봐서 달러가 없다 이러면 뱅크럽시 됩니다. 그러면 디폴트가 오는 거죠. 그럼 IMF는 뭡니까? 국제은행이잖아요. 국제은행. 자, 우리나라의 은행은 뭡니까? 한국은행. 그 다음에 세계은행은 뭡니까? IMF죠. 자, 그러면 국제은행에서 뭡니까? 돈 빌려주고, 빌린 거 주세요. 자, 지금 이거 조금씩 갚아주셔야죠. 돈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나라들은, 우리 국제수지가, 지금 안 됩니다. 우리 지금 국제수지 밸런스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나간 돈의 절반도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그럼 돈이 너무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수입을 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이거 설득력이 있다 이거죠. 자, 근데 이것도 뭐 대놓고 그럼 밸런스를 갖다가 얼마를 기준으로 밸런스가 없다고 봐야 되는지, 국제 수지가 악화됐다는 건지, 페이먼트 밸런스가 크랍션 됐다는 건지, 이걸 정해놔야지. 요런 것은 요렇게 해석하자. 1994에 같이. 요거는 국제 수지가 악화됐다는 것은 우리가 기준과 내용을 정하자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양해각서라는 것은, understandings라는 것은 우리가 요렇게 이해하자. 요렇게 됐을 때 요걸 인정하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수입 제한 조치 철폐 스케줄을 갖다 공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제 내가 좋다. 지금 밸런스가 우리가 딸리니까 요거를 한 달간 우리가 일단 수입을 제한하겠다. 2달간 하겠다. 이게 있어야지. 그러면 그것도 없이 막상 제한한다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어떤 나라를 위해서 막 이렇게 돈을 이렇게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그걸 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기약도 없이 공장을 세워야 되나, 날려야 되나, 사람들을 파이어 시켜야 되나, 뭐 홀딩을 시켜야 되나, 이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스케줄을 갖다가 타임 테이블을 갖다가 제시해야 된다. 그죠? 할 경우에.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무역 제한 조치를 하더라도 무역 교란 효과가 가장 적죠. 무역 교란 효과는 뭡니까? 수입을 억제하고 정상적인 무역이 되지 않고 하게 하고, 또 어떻게 자국의 일단 수입을 제한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국에서 이득 보는 사람이 생기겠죠. 또한 뭡니까? 독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자국의 물가가 상승하면 그 자국의 결국 그 세계의 어떤 인류의 뭡니까? 복지가 떨어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무역교란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조치를 할 때도 제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심각한 국제수지 악화로 대외 지급 악화가 발생하는 경우, 돈이 없다 이거죠. 국제수지가 악화란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벌어들인 달러보다 내가 써야 될 돈이 더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새로운 수량 제한을 철폐할 걸. 그죠? 무슨 말이겠죠? 수량 제한을 갖다가 딱 필요한 만큼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자꾸 이렇게 막, 이거 뭐 100개 제한인데, 200개, 300개 이렇게 하는 건 이건 곤란하다. 그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그 다음에 이제 수량을 제한하고도요, 자, 임의적으로, 자, 수량 제한을 하고, 니는 와. 자, 수량 제한하는데, 자, 수량을 제한하면 수량을 딱 제한해야지. 전체적으로. 딱 나누어 제한하던 거예요. 자,
아니고 너는 와 괜찮아. 뭐 너는 뭐 크게 많지 않으니까 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거는 이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스테이트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국영무역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국영무역. 스테이트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국영무역이다. 우리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국영무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국영무역부터는 조금 브레이크를 하고 요 다음 강에서 계속 하도록 하죠. 국영무역이 조금 우리가 이제 조금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영무역은 이제 요 다음 트레이드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